안녕하세요. 이렇게 시간 내서 웨비나 와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어떤가? 지금이 사기가 좋은 때인가? 아니면 좀 더 기다렸다가 사야 되나? 많은 고민이 있으실 거라 생각해요. 저도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언제가 집 사기 좋은 때인가요? 이 질문은 10년 전에도 똑같은 질문을 받았고요.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제 대답은 항상 똑같아요. 지금 현재 마켓에서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의 집을 사시면 됩니다. 입니다. 모기지 이자율이 어떤가에 상관없이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가격을 사시면 돼요. 10년 전이면 2015년이죠. 2015년에 모기지 이자율도 3%였고 아주 집을 사기 좋은 때였어요. 하지만 그때도 집값이 이제 서서히 오르기 시작한다고 집값 오를 때 사면 안 된다고 집을 안 사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 10년이 지나고 보니까 어떤가요? 그때 10년 전에 집을 사지 않은 걸 땅을 치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집값이 서서히 오르고 있었어도 그때 샀으면 지금 1밀리언 정도 에코리가 쌓인 곳들이 많아요. 그때 10년 전에 기회를 놓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2022년도가 세컨 찬스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 마켓 집 가격을 보면 2022년도 완전 피크였을 때보다 집 가격이 많게는 20만 불 정도 많이 내려왔어요. 그 말인 즉슨 20만 불 정도 거품이 낀 가격이 빠졌다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제 손님 중에 2022년도에 2만 불을 주고 집을 사셨는데 집을 팔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 현재 주변에 팔리는 집 가격을 보니까 180만 불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팔지 않고 그냥 좀 더 가지고 계시기로 했어요. 이렇게 2022년도에 가격 경쟁으로 인해 많은 거품이 빠지고 집 가격이 10만 불에서 많게는 20만 불 정도는 안정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까지 집을 안 사고 기다리고 있었던 분이라면 지금이 오히려 거품이 빠진 가격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얘기를 해볼 주제는 첫 집 구매자들이 가장 흔히 하는 실수 5가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첫 집을 사는 일은 아주 설레는 일이죠. 쉽게 사고 파는 물건도 아니고 아주 큰 돈이 들어가는 투자이기 때문에 아주 신중해집니다. 하지만 제가 에이전트로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실수들을 계속 반복되어지는 걸 봐와서 제가 이런 자리를 마련해 한번 요약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제가 한 30분 정도 얘기를 할 거고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챗에 남겨주시면 제가 뒤에 가서 질문에 대해서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소개를 할게요. 저는 이미화고요. 부동산 에이전트입니다. 남가주 지역, LA, 오렌지 카운티, 샌디에고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제 유튜브는 미화이 리얼터를 치시면 나오고 또 제 유튜브에도 많은 부동산 관련 정보들이 있으니 한번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저랑 1대1 상담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칼렌더리 링크를 챗에 남겨둘 테니까 편하신 시간에 예약을 잡아주시면 본인이 처한 상황에 맞는 상담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집 구매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5가지 실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프리 어프루브를 받지 않은 채 집을 보러 다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본인이 얼마짜리 집을 살 수 있는지도 모른 채 집을 보러 다닌다는 거죠. 본인 생각으로는 연봉이 부부가 합해서 한 20만 불 정도 받으니까 이 정도 집은 살 수 있겠지 하고 싶어도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DTI라고 들어보셨나요? DTI는 Debt to Income Ratio인데 이 말은 본인의 인감이 많아도 빚도 그만큼 많아버리면 모기지가 나오는 정도가 줄어들어요. 보통 모기지를 받으시려면 본인 한 달 그 그로스 인감에서 모든 빚을 다 합한 가격이 90,
49%를 넘지 않는 게 좋아요. 여기서 빚이라고 하는 거는 자동차 페이먼트나 학생 론이 남아 있다던가 아니면 이혼을 하신 분이라면 양육비를 내주는 게 있다던가 크레딧 카드 빚이 있다던가 이런 걸 다 합한 거예요. 여기에다가 모기지 페이먼트까지 합해서 본인의 한 달 월급의 49%를 넘지 않는 게 좋아요. 예전 같았으면 35% 정도까지였는데 요즘에는 집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49%까지는 봐줍니다. 미리 프리 어프로브를 받아보는 거 좋은 점은 뭐냐면 혹시나 자신의 그 크레딧 리포트에 잘못된 정보가 올라가 있으면 수정을 미리미리 하실 수가 있으세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비슷한 이름이 많아요. 김 씨도 많고 예를 들어서 김순정 씨가 있고 김순희 씨가 있다면 잘못된 정보가 엉뚱한 사람에게 올라가 있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크레딧 리포트를 미리 떼보시고 본인에 적용되지 않는 정보가 올라가 있거나 하면 미리미리 수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진짜 크레딧이 본인의 잘못으로 안 좋으신 분들은 적어도 한 6개월 전부터는 크레딧 리페어를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크레딧 점수를 상당히 많이 올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6개월 안에 집을 사실 생각이 있으신 분이라면 빚을 더 이상 만들지 마세요. 새로운 차를 구입한다던가 아니면 그런 새로운 빚은 더 이상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얼마의 집을 살 수 있는지 그리고 미리 아시고 그 버젯 한도 안에서 집을 보시게 되면 시간 낭비를 덜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음의 상처도 덜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이 나타났는데 본인의 그 론이 안 나와서 그 집을 못 사게 된다면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겠죠. 그리고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이 딱 나타났을 때 오퍼를 넣을 때 프리 어프로벌 레터도 같이 넣으셔야 돼요. 오퍼만 달랑 넣는 게 아니에요. 프리 어프로벌 레터랑 그리고 다운페이를 할 수 있다라는 그 은행 잔고 증명이랑 다 같이 오퍼를 넣으셔야 돼요. 마음에 드는 집이 딱 나타났는데 그때 다 프리 어프로벌 레터 받고 하다 보면 좋은 집 놓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봐서 좋은 집은 다른 사람이 봐서도 좋거든요. 그래서 미리 준비되어 있는 바이어는 좋은 집이 딱 나타났을 때 바로 첫날에 오퍼를 넣습니다. 셀러 입장에서도 딱 준비된 바이어가 프리어프블 레터랑 은행 잔고 증명서랑 다 같이 해서 오퍼를 넣으면 아, 이 사람이 시리어스한 바이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오퍼를 받아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프리어프블을 미리 받아두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많이 하는 실수는 눈에 보이는 충분히 고칠 수 있는 점들에 너무 집착해서 더 큰 빅픽처를 못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집을 보러 다닐 때 본인들이 원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죠. 그 집 크기, 방 개수, 학군, 동네, 뒷마당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조건들이 있는데 그 본인들만의 그 조건들 중에서 빅픽처를 보시고 화장실이 너무 오래됐다던가, 싱크대가 마음에 안 든다던가, 문고리가 마음에 안 든다, 뭐 화장실의 벽지가 이상하다. 이런 것들을 이유로 집을 그냥 패스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특히 그 버젯이 한정되어 있는 첫 집 구매자 분들에게는 집을 사실 때 첫 술에 배부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첫 집에서 본인이 원하시는 드림 하우스를 사시기는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본인의 버젯이 1밀리언인데 오렌지 카운티에서 학군도 10이고 방 3개에다가 화장실 2개, 뒷마당도 넓고 집도 하나도 고칠 거 없는 턴키 컨디션의 집을 찾으신다면 없습니다. 하지만 좀 고쳐서 들어가야 되는 집이라면 1밀리언 버젯 안에 있을 수 있어요. 학군이라든지 집 크기, 방 개수, 그리고 집 뒷마당에서 뷰가 있느냐 없느냐. 이건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바꿀 수 없는 어떤 내가 고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충족이 된다면 내가 고쳐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살면서 천천히 고치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너무 컨트랙트를 써서 집 고치는 게 스트레스 받는다고 아니면 어,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아예 생각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만 마음을 넓혀서 생각하시면 본인이 원하시는 그 버젯 안에서 괜찮은 집을 찾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주변을 보면 보통 한 세 번째 집에서 본인이 진짜 원하시는 드림 하우스를 사시더라고요. 그리고 좀 헌집을 사서 고쳐야 그 집에 에쿼리도 많이 올라가고 또 그렇게 해서 부부가 살다가 보면은 50만 불까지는 캐피탈 게인 텍스를 안 내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그 헌집을 사서 에쿼리를 많이 올려서 또 그 집을 팔아서 다운 페이먼트를 하고 다음 집에서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타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수는 너무 많은 돈을 다 다운 페이먼트에 몰아넣는다는 거예요. 영끌에서 산다고들 하죠. 특히 아파트나 콘도 같은 데서 렌트를 살다가 집을 사서 이사 가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집 유지하는데 쏠쏠하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수리 보수 비용도 있고요. 또 본인이 핸디하시다면 직접 고치면서 살면 되는데 여기 남가주는 인건비가 장난 아니잖아요. 그래서 집안 유지, 보수 비용이나 이머전시용으로 비상금은 좀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처음 집을 사시는 분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비용이 있어요. 저도 첫 집을 샀을 때 그 폭탄 세금을 받고 아니 이게 뭔가 하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저의 에이전트였던 사람조차 설명을 안 해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게 바로 Supplemental Property Tax라고 하는 건데요. 첫 집 구매하시고 몇 개월 뒤에 Supplemental Property Tax 몇천 불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오면 정말 황당하실 거예요. Supplemental Property Tax가 뭐냐면 집을 살 때 에스크로에서 재산세 계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재산세 계산할 때 현재 살고 있는 셀러가 내는 재산세를 기준으로 재산세 계산을 해요. 예를 들어 집을 파는 셀러는 오래전에 집을 사서 30만 불을 주고 사서 그 30만 불을 기준으로 한 재산세를 내오고 있었는데 이 새로운 집을 바이어가 130만 불에 살았다면 이 새로운 바이어는 이제부터 새로 그 집을 산 가격 130만 불에 기준한 재산세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에스크로에서는 현재 내고 있는 재산세를 기준으로 그냥 계산을 하고 끝내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집주인이 새로운 집을 4월에 샀고 현재 주인이 내고 있는 2025년도 재산세를 기준으로 그 옛날 오래된 낮은 재산세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를 냈다면 카운티 오피스에서 2025년에 올라간 그 집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2025년 재산세를 더 내라고 이렇게 보내오는 텍스 고지서가 Supplemental Property Tax예요. 이거는 집을 산 첫 해에 한 번만 냅니다. 왜냐하면 집을 사고 파는 그 첫 해에 재산세가 확 차이가 나니까 그 차액에 대한 보충 세금을 더 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부터는 새로 올라간 그 집값을 기준으로 해서 고지서가 날라올 테니까 추가적으로 더 내야 할 재산세는 없는 거예요. 만일에 그 전주인이 집을 얼마 전에 샀다가 금방 파는 경우도 있죠. 2년 전에 80만 불을 주고 샀다가 지금 90만 불에 팔았다면 재산세 면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테고 또 새로운 바이어가 내야 하는 서플리멘터 프로퍼티 텍스도 그렇게 크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사실 때 꼭 확인하세요. 지금 현재 집 주인이 내고 있는 재산세의 assessed value가 얼마인가? 그게 20만 불이나 30만 불이나 아주 낮은데 본인이 이 집을 120만 불이나 130만 불을 주고 산다면 supplemental property tax가 많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분의 돈을 마련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실수는 홈 인스펙션을 건너뛰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2021년도나 2022년도와 아주 핫한 셀러스 마켓이었을 때는 자주 있는 일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오퍼를 아주 셀러가 유리하도록 써줘야 오퍼가 어셉트 될까 말까 하던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이 정말 바이어가 집 사기 좋은 시기예요. 왜냐하면 오퍼를 쓸 때 바이어에게 아주 유리한 쪽으로 오퍼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홈 인스펙션 같은 경우는 바이어분이 꼭 하셔야 해요. 이 비용은 바이어가 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콘도 같은 경우에는 크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250불에서 300불 정도 하고요. 하우스도 크기에 따라 다르긴 한데 350불에서 한 600불 정도 합니다. 또 지붕만 따로 하는 루프 인스펙션이나 아니면 집으로 들어가는 하수도가 막혔나 보는 수어 인스펙션 같은 경우도 돈이 따로 들고요. 어떤 분들은 어차피 이 집 내가 고칠 거니까 뭐 레노베이션 할 거니까 뭐 4, 500불 아끼고 말지 이러는 분도 있는데 그래도 저는 꼭 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그 홈 인스펙터, 그 전문가의 눈으로 보는 거랑 우리 같은 사람이 찾아내지 못하는 점들을 찾아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점들을 이용해서 가격을 더 흥정하는 데 쓸 수도 있어요. 제 가장 최근에 한 트랜잭션 중에서 250불을 주고 홈 인스펙션을 해서 제가 집 가격을 5,000불을 더 깎아드린 적도 있어요. 이런 인스펙션 리포트를 가격을 내고 하는데 레버리지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꼭 하시고 요즘 마켓에서는 바이어가 더 좋은 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저것 따지면서 에스크로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셀러가 오히려 바이어가 하자는 대로 많이 맞춰주는 편이에요. 다섯 번째는 모든 걸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경우 너무 많이 자주 봐서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은데요. 이건 바이어뿐만 아니라 셀러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 집에서 오래 살다가 집을 파는 셀러의 경우에는 이 집에 감정적으로 많이 어태치 되어 있고요. 바이어도 마찬가지로 이 집에 들어갈 생각에 이 집을 어떻게 꾸밀까, 이 방은 무슨 방으로 할까, 아주 많은 감정이입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스트레스 레벨도 그만큼 많이 올라가 있고요. 이런 상태에서 기분 상하는 말을 듣거나 셀러랑 바이어 사이에서 카운터 오퍼가 왔다 갔다 하면서 돈 1,000불, 2,000불 가지고 너무 서로 감정적으로 대립할 때가 있어요. 셀러는 돈 10,000불 더 쓰라고 하고, 바이어는 돈 10,000불 더 못 쓴다고 하고, 너무 서로 감정적으로 대립하다가 결국은 오퍼 자체가 무산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너무 감정 싸움 하기 전에 정말 이 집이 내가 원하는 집인가, 더 큰 빅 픽처를 보면 지금 돈 10,000불을 더 쓴다고 하는 게 나중에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셀러 입장에서도 보면 바이어가 5,000불만 더 깎아달라고 하면 아니 내 집을 뭘로 보고 5,000불을 더 깎아달라고 하는 거야? 그냥 5,000불을 더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라고 생각하고 고집 부리다가 에스크로가 깨지고 다시 백온 마켓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 모기지를 아직 5,000불씩 내고 있다면 다음 바이어가 나타날 때까지 매달 5,000불씩 모기지를 내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5,000불을 더 깎아주고 집을 파는 게 오히려 득이 되겠죠. 하지만 너무 감정적으로 엮여 있을 때는 셀러나 바이어에게는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간에서 이런 에이전트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에이전트는 이런 감정 싸움에서 중립적인 위치를 유지하면서 이건 이래서 좋고, 이건 이렇게 하면 누가 더 손해고 등등 그 팩트의 사실에 근거한 점들을 분석해서 셀러와 바이어를 설득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좀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지금 첫 집 구매하기 위해 준비 중이신 분이라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프리 어프로브를 받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프리 어프로브를 받기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제가 간단히 말씀드려 볼게요. 보통 론을 받을 때 집 가격의 80%, 콘도 같은 경우에는 콘도 가격의 75% 정도 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머지 20%나 25% 정도는 본인의 돈으로 다운페이를 하셔야 돼요. 물론 5%나 10%만 다운페이를 하고 살 수 있는 FHL 론이라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다운페이먼트가 20% 미만으로 떨어질 때는 모기지 인슈런스라는 것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한 달에 페이먼트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요즘에 모기지 이자가 높아서 한 달 페이먼트가 안 그래도 많은데 거기다가 모기지 인슈런스 비용 몇백 불을 더 내려고 하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20% 이상은 다운 페이먼트 하시길 바래요. 20% 다운 페이먼트를 해도 그래도 아직 한 달 페이먼트가 너무 많을 때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3유닛이나 4유닛 같은 작은 아파트를 사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한 유닛에서 사시고 나머지 유닛에서 렌트를 받으니까 한 달 페이먼트에 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VA 론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라면 지금이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왜냐하면 3, 4년 전에 아주 핫한 셀러스 마켓이었을 때는 VA 론을 가지고 집을 사려고 한다면 오퍼를 잘 안 받아줬어요. 왜냐하면 VA 론을 가지고 사는 거는 일단 에스크로 자체도 45일에서 60일 정도 걸리고요. 홈 어프레이저도 까다롭게 나옵니다. 그래서 셀러들이 VA 론을 가지고 다운 페이먼트도 하나도 안 하고 집을 사겠다고 하면 오퍼를 잘 안 받아줬어요. 하지만 요즘은 VA 론도 잘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바이어가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기회에 VA 론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라면 꼭 집을 사시는 게 좋습니다. 프리어프루브를 받으시려면 모기지 브로커나 아니면 본인이 거래하시는 주거래 은행에 가셔서 받으시면 돼요. 준비하셔야 할 서류는 지난 2년치 텍스 보고한 거 필요하고요. W2 받으시는 분들은 페이스톱이랑 2달치 은행 잔고 증명이 필요하고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세금 보고한 게 필요해요. 그리고 크레딧 점수는 720점 이상이신 게 가장 좋은 모기지 이자율을 받으실 수 있어요. 오늘 기준으로 보면 크레딧 점수가 720점 이상 좋으신 분들이 30년 고정 이자가 6.6%입니다. 크레딧 점수가 안 좋을수록 약 0.5% 정도 모기지가 높아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집을 사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크레딧 관리를 잘 해주시면 좋습니다. 또 이런 분들이 있겠죠. 저는 자영업을 해서 세금 보고를 많이 안 했어요. 현금은 많은데 세금 보고한 인컴이 별로 없어요. 아니면 제가 미국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신분입니다. 이런 분들도 모기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자녀분들이 미국에서 유학 중이라서 미국에 집을 사두고 싶은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도, 이런 분들은 적어도 다운페이를 집값의 한 35%에서 40% 정도 하셔야 돼요. 이자율도 인컴이 증명되시는 분들보다 1% 정도 더 높습니다. 아까 제가 크레딧이 좋은 분들이 그 현재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이 6.6%라고 했죠. 이런 분들은 외국인 신분이거나 아니면 캐시는 많지만 인컴 증명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도 35%나 40% 정도 다운을 하시고 이자율도 한 7.6% 정도로 해서 모기지 론이 가능해요. 자, 이렇게 오늘 제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은 여기까지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오늘 참석하신 분들에게 제가 First Home Buyer 가이드북이라는 거를 이메일로 다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또 제 유튜브를 방문하시면 제가 단계별로 하나씩 뭘 해야 되는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한번 방문해 주세요. 그리고 또 프리 어프로브를 받고 싶은 분들은 제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모기지 브로커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질문 있으시면 챗에 남겨주시고 또 저랑 1대1 상담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챗에 있는 칼렌더리 링크를 클릭하시고 상담을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